이미 50년 전에 사람들은 이런 미래를 그렸다고 합니다. IBM은 비영역 오피스라고 해서 자기 자리가 없고 파티션이 있고 집중 업무도 하다가 필요하면 모여서 일하는 영역이 없는 오피스를 실제 실행을 했다고 하고요. 75년에 종이 없는 오피스라고 비즈니스 위크지에 실렸던 기사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당시에 수정이 가능한 타이프라이트를 개발했던 부회장님이 인간은 잘 안 변한다. 사무실이 종이 없이 말이 안 된다. 라고 인터뷰했던 것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불과 1, 2년 뒤에 실제로 종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1970년대 그 로켓 과학자로 유명한 잭 닐스라는 분은 텔레커뮤팅을 주창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리고 있었고 실행을 하고 있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오피스의 미래라고 하는 거는 뭐 저는 좀 그런 인간인 것 같습니다. 어, 미래를 막 제로에서 상상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좀 과거를 멀찍이 가가지고 과거에 어떤 경향으로 우리가 살아왔지, 그때 뭘 그렸지, 과거를 쭉 트래킹하면서 미래의 경향성을 좀 상상해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피스의 미래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오늘 드릴 얘기들은 70%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30% 마지막 파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제가 그리는 관점들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이 70%의 과거를 토대로 어떤 것들을 상상하실 수 있게끔 하는 자리로 오늘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피스라고 하면 수식어를 전부 제외하고 나면 저는 제가 정의한 오피스는 모여서 일하는 곳으로 좀 정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모여서 일한다. 제가 오늘 쭉 말씀을 드리고 나서 나중에 미래를 예측할 때 두 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일하는 게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고요.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될까로 또 전 나름의 관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모여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현대 오피스인데 사람들은 언제 처음으로 오피스 모여가지고 일을 했을까 그 기원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뭐 현대적 의미의 컴퍼니라고 하는 것이 생겼던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1729 동인도 회사가 그 당시에 무역을 많이 할 때 엄청난 국가 단위의 이런 무역들을 하다 보니까 사무원들이 엄청 많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고 일을 가이드 주고 할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729년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형태는 고전적 의미의 건물이지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계도 하고 장부도 쓰고 모여서 일하는 비로소 이 시초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담는 그릇은 어떤 것에서 출발을 찾아볼 수 있을까? 또 찾아보면 1864년으로 갑니다. 지금은 현대적 의미의 오피스라고 하면 다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어떤 게 그려지시나요? 초고층 빌딩이 그려지시죠. 그런 오피스를 가능하게 한 기술들의 효시가 1864년 영국 리버풀의 오리엘 챔버스라고 하는 뭐 여행을 하시면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고요. 전면이 유리로 돼 있고 현대적 의미에서의 이너 스틸, 뭐 케이스 같은 것도 다 이제 보강이 된 5층짜리 건물이 비로소 이제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1864년에서 1909년으로 넘어오면 미국으로 전이가 돼요. 그래서 미국 최초의 글래스 커튼 월이 캔자스 시티의 볼리 빌딩이라고 해서 이제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5층, 6층에 불과한 건물이긴 하지만 드디어 이 땅에 수직으로 모이면서 모여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그릇 그리고 모인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적 의미에서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일하는 정말 태동 막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의 사건을 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186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역사에 해박하신 분이라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산업 규모의 급격한 증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이 급격하게 증가해야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그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사람들 많이 모이겠죠. 오피스가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 출발이 됐던 결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기 딱 직전에 1869년 직전 초중반에는 오피스라고 하는 건 고용적으로 이런 형태였어요. 즉 파트너와 사무원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두 개밖에 없이 굉장히 남성적인 끈끈한 연대가 이루어지던 것들이 일반적인 오피스의 형태였어요. 그런데 일대 사건이 일어난 것이 1869년에 횡단 대륙
열차가 생겨납니다. 비로소 많은 상품들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창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1869년 이후로 정말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오피스를 탄생시킬 수 있는 산업적인 토대가 마련이 됐던 것입니다. 그걸 가속화시키는 요인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뭐 전기, 텔레그래프, 먼 곳에 굳이 공장에 붙어 있지 않아도 됐고 오피스가 물리적인 자유도를 획득하게 된 거죠.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저 올라가 계신 분이 그 전설적인 오티스라는 분입니다. 실제 리프트를 시연하는 모습이고 비로소 10층짜리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까지 마련된 거죠. 비싸져가는 땅값 속에서 그 좁은 땅에서 많이 쌓을 수 있는 기술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도시로 모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토대가 이제 마련이 됐고요. 1900년대부터 훑으면서 제가 연도별로 오피스에 있어서 어떤 주요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그 경향성들을 보였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900년대 하면 테일러는 많이 들어보셨죠? 테일러리즘이라고 해서 뭐 경영학과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테일러리즘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저도 학부 때 배웠던 거하고 달리 좀 더 찾아보니까 이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집착을 심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심지어는 공장 노동자들이 뭐 물건을 나르는데 드는데 몇 초 걸리고 들어올리는데 몇 초 걸리고 몇 초 걸리니까 각각을 쪼개서 몇 초씩이 더 되는데 이 사람이 10초 걸릴 동작을 8초로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이유를 초 단위로 그 초시계를 들고 다니면서 슈퍼바이저가 따라붙어야 됐다라고 했던 집착을 보였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매우 강조하던 시대에 이분의 개념을 도입한 오피스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1904년, 1900년대, 1904년에 그 대표하는 오피스는 보시는 것 같은 락힌이라고 하는 건데 뉴욕주에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바로 옆 어디인가에 있더라고요. 저 미국을 자주는 안 가봐가지고 이 건물 락힌이라고 하는 회사가 혹시 무엇을 만들던 회사인지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뭐 아무거나 던져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성냥 비누 회사고요. 메일로 이렇게 비누를 배송하던 업체였어요. 그 회사가 놀랍게 이런 건축을 했고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효율성의 시대였죠. 이 건물을 건축하셨던 분이 저는 좀 놀랐었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였어요. 그 낙수장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후반부에 자연주의를 주창하셨던 분답지 않게 클라이언트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효율성이 극도화된 건물들을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개발하게 됩니다. 어, 이런 통로에서 우리 직원들이 효율성 있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거, 그리고 모던 이피션시 데스크라고 해서 지금의 판판한 책상과 서랍이 밑에 들어가 있는 이 형태를 처음으로 개발을 하셨고요. 그 목적은 조금 더 잔인합니다. 정리를 자주 해라. 네가 하는 일을 내가 지켜보겠다라는 목적으로 모던 이피션시 데스크를 직접 프랭크 로드 라이트가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진짜 공장의 어셈블리 라인을 보시는 것 같은 형태가 1900년도의 오피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종의 출발이죠. 보면 또 보시면은 정말 어셈블리 라인이죠. 쫙 지금도 이렇게 도집고 계신 오피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910년에서 30년대가 되면 조금 사람들이 인간다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29년도에 대공황 그리고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효율성 부르짖는 게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인간적인 고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 사례로는 이 시대에는 많은 기념비적인 건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왜냐? 전쟁도 겪고 공황도 겪다 보니까 파이낸스적으로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실제 개념적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추창을 하세요. 네. 테일러리즘은 유지를 하되 우리 르코르비시 선생님께서 36년도에 브라질 정부 청사를 자문을 하실 때 이런 개념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어, 좀 더 많은 빛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1900년대만 하더라도 빛이 없었거든요, 거의. 그리고 창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밖을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빛을 드리기 위한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빛을 조금 더 많이 그리고 퉁 터져가지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휴먼 스케일에 맞춰서 좀 더 분절하자, 작게 만들어서 교류가 일어나게 하자라는 개념을 주창하시게 됩니다. 설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어떤 개념들이 도입됐는지는 아마 사진에서 느낌이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3, 40년대로 넘어오면 이 경향이 더 가속화됩니다. 효율성은 여전히 유지를 하지만 인간에 대한 그 심도 있는 경험적인 것들을 더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스트림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어떤 뭡니까 유선형과 뭐 사람에게 더 친밀한 거에 대한 디자인들을 좀 더 강화하는 모델로 이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좀 흥미로웠던 점은 사람들이 이 레디언츠라고 하는 그러니까 행복과 사랑과 헬스에 대해서 더 관념적으로 더 오피스에 넣어야 된다라는 개념들이 이때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재밌는 건 회사의 이미지, 정체성을 업무 공간에 드디어 녹이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많은 회사도 우리 회사스러움을 많이 녹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비로소 이 시대 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이 개념들을 녹인 건축을 보시면은 1939년입니다. 놀랍게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선생님이 이것도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좀 어떤 레디언트한 게 좀 느껴지십니까? 건물 외관도 조금 더 유연해졌죠. 아까 뭐 거의 뭐 감옥같이 보이는 그런 형태, 직선 위주에서 좀 더 유려하게 되고 아마 이 그림 사진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건 보신 적이 있죠. 지금 저가 봐도 좀 어떻습니까? 좀 가서 여기서 일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좀 극대화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배치 자체는 아주 효율성을 중시하는 테일러리즘이 묻어 있고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선생님이 디자인한 이 책상은 지금도 유명하죠. 예. 그리고 이때 비로소 상위 간부와 평 직원들 간의 물리적 공간 분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소위 이사님, 상무님은 다른 방에서 일하시는 문화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점점 더 인간다워지죠. 근데 제가 이러한 유의 사례를 많이 발견을 하지 못했던 것을 제 나름 짚어보면 어떤 걸까요?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았다.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예. 비용적으로 실제로 이게 보편적인 케이스로 가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정반합을 거치는 과정에서 인간다움을 끝까지 갔었고 50년대로 돌아오면은 비로소 하이라이즈 고층과 오픈된 스페이스로 가되 이때는 제가 키워드 하나로 요약을 해보자면 기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고층으로 가지만 이 고층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공조, 에어컨, 뭐 이런 리프트 같은 것들을 더 기술적으로 천착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년대 실제 뉴욕을 가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 건물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굉장히 멋들어지게 바꿨더라고요. 실제 1952년을 대표하는 뉴욕 최초의 유리 커튼홀 빌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버하우스라고 하고 안을 보시면은 오늘날 사무실하고 되게 비슷하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에 대한 기술적인 탐닉이 줄을 잃었던 시대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오픈돼 있고요. 근데 하나 특이할 점은 창의 높이입니다. 제가 아까 테일러리즘 말씀드릴 때 창이 위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점점 내려와서 창밖 풍경을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인간적임이 그래도 묻어나는 경향성들을 유지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50년대에 제가 장표에 되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미 전문가들이 들으시니까 아실 수 있겠지만 50년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위 롤란트 샤프트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독일어이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스페이스 랜드스케이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효율성 일변도의 경향성에서 비로소 이곳에 일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개념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제공돼야 되지라는 고민을 시작했던 개념입니다. 즉 스페이스를 랜드스케이핑 한다, 즉 공간을 설계하는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개념이 비로소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 롤란트 샤프트라고 하는 개념을 실제 나왔던 계기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퀵 버너 팀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이 팀은 독일 형제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폐허가 된 고향에서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자 창조적인 기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보통 유럽은 실 단위로 쪼개져 있는 건물들이 많았는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니까 이 터져 있는 공간을 미국처럼 경직되게 만들 건가 아닌 것 같다. 좀 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활동에 초점을 맞춘 건 뭘까라는 고민들을 연구했던 집단이고 그거를 선구적으로 접근했던 분들이에요. 실제로 이게 아마 이걸 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흩뿌려져 있고 비정형적이 이 안에는 워크플로우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실제 이 일이 있고 나면은 저기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고 등등을 아주 산계해서 펼치는 여의 랜드스케이핑을 한 거죠. 실제로 50년대 나왔던 이 개념 토대로 퀵 보너 팀은 67년에 듀폰 오피스를 보시는 것 같이 만들게 됩니다.
안 되게 되죠. 어찌 보면 현대 오피스에서 많이 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조를 보고 흥미로운 건 영국과 미국이 각자 해석을 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을 분화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 개념을 접한 미국의 한 선각자는 인체공학과 행동을 했던 디자이너 출신이 아닌 분이었어요. 그 미국의 그분은 허먼 밀러에서 프롬스트라고 하는 분인데 너무 유명한 분이죠. 조지 넬슨이라고 하는 디자이너와 협업을 통해서 인류에게 아주 파장을 일으키는 액션 오피스라고 하는 걸 선보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로소 하는 일에 베이스를 둬서 어떨 때는 서서 일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이걸 재조합해가지고 일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 앉아서 늘어지기도 하는 이런 류의 것들을 선보이게 되죠. 당시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혁신적인 개념이고 위롤란트 샤프트가 이렇게 가구로 풀리다니. 근데 사실 개념적으로는 가구라기보다는 공간 설계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액션 오피스가 반향을 일으켰죠. 그런데 상업적으로는 성공을 했을까요? 성공을 못했습니다. 상업적으로 성공을 못했습니다. 일개 평사원에게는 이런 류의 비싼 가구를 제공할 수 없다가 그 당시만 해도 아직 기조였던 거죠. 뭐 지금도 많이 변했느냐라고 놓고 보면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액션 오피스 1을 출시했던 연도가 64년도인데요. 67년도에 2를 선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표준화해서 모듈화하고 둔각 120도 정도로 3면만 제공을 해서 거기서 자율성을 획득하게 하고 소재도 되게 그 코스트를 다운시켜서 출시를 합니다. 상업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둡니다. 액션 오피스가. 하지만 이 실제 이게 적용된 건데요. 액션 오피스 2가 적용됐던 모습인데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영속할수록 상업적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고 이후로 좀 퇴보를 걸었을까? 두 가지 포인트는요. 이 면적 어떠십니까? 1인에게 제공된 면적이 좀 넓죠. 네. 그리고 이분 보이십니까? 성인 남자의 키보다 높은 가림막이죠. 지금 이것은 아이소메트릭이다 보니까 좀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실제 이렇게 보면은 퉁 터져 있는 공간을 파티션들이 엄청 가로막은 형태, 너무 답답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70년대로 가는 액션 오피스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악평이 쏟아지고요. 그나마 이렇게 타협을 했지만 그 이후로 미국에서는 이게 잘못 흘러가서 결국은 큐비클 팜이라고 하는 오피스 역사에서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미국은. 이렇게 미국은 그렇게 나아갔던 반면에 60년도에 이 뷰로란트 샤프트를 겪었던 유럽의 선각자들은 좀 다른 식으로 풉니다. 구조적인 접근을 하는데요. 개방과 집중. 그러니까 뷰롤란트 샤프트가 그 당시에 겪었던 악평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너무 터져 있는 곳에서 가림막과 조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시끄럽고 그 당시 기술이 뭐 방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기술적 요인이 뒷받침이 안 됐다 보니까 너무 시끄럽고 어느 순간 높으신 분들이 화분을 더 많이 놓더라 뭐 이런 권력적인 불평등이 막 빚어지고 불평이 엄청 쏟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안티테제로 야 이거 개념은 좋은데 좀 발전시켜 보자라고 해서 구조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군중 속에서 고독하지도 않아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트지어 있어도 안 된다. 그 균형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건축의 구조적인 접근으로 해결 가능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분도 독일 분이죠. 네, 그 개념을 케이스로 보여주시는데요. 실제 이 케이스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1972년도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사람들이 때로는 동료들끼리 우연한 부딪힘을 파생시킬 수 있는 공간들을 적절히 배치하고 때로는 뭐 이런 캐주얼한 뭐 소통도 이루어지고 때로는 개인의 집중 막 매몰돼서 일하기도 하면서 뭐 이것들이 콘크리트 벽면으로 어느 정도 구획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창하는 개념은 그 약간 도시 같은 거거든요. 건물 내에서. 그래서 자기 집에서 마당으로 나온다. 뭐 이런 류의 개념을 구조적으로 풀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이 70년대 이 개념이 굉장히 제 관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사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 그래서 이런 류를 뒤늦게 본 미국에서는 큐비클 팜으로 갔다가 허겁지겁 야 유럽에 저런 게 좋은 게 있다고 했는데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다시 수렴되죠. 그래서 일종의 모듈 타입도 좀 시도를 하고 하게 됩니다. 80년대부터는 사실 여러분들도 저도 이미 가까운 과거이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로만 좀 정리를 해보면
큐비클 팜, 그리고 버추얼 오피스, 소위 핫데스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접속해가지고 이틀만 근무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일과 즐김의 경계를 허물어뜨려가지고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게 만들려고 하는 구글 오피스로 대변되는 캐주얼 오피스, 그리고 2010년도가 오게 되면 스탠포드 디스쿨 메이크스페이스로 대변되는 일종의 학교로 치면 음악실, 과학실 뭐 이렇게 딱 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오피스로 쪼개보자. 그래서 오피스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쪼개고 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액티비티 베이스 워킹이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 숨가쁘게 역사를 데려왔는데요. 네. 이런 경향들을 저는 관통하는 이 모여서 일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 큰 기조에는 인간다움을 향해서 달려왔던 것 같고, 그럼 인간이 뭐냐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모이지, 어떻게 일하지를 발전시켜 왔던 것 같아요. 물론 시행착오도 있긴 했으나 인간이 그렇듯 정반합을 거쳐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모여서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라는 걸 겪고 나서 사람들이 조금은 뭐 일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데 최대한 많이 넣어가지고 효율성을 짜내겠다라고 하는 이 기존의 1900년대 출발점이 점점 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는 일에 맞춰서 뭔가를 선택하게 하는 자율성을 높이고, 그게 장소로까지 이어져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진화해 가고 있지 않은가가 집무실을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의 관점이고요. 일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한없이 쪼개서 이 사람을 초 단위로 계량하던 것이, 이런 단순한 업무들은 상대적으로 기술한테 맡겨서 상당 부분 덜어버리고요. 사람은 좀 더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그것들을, 경우가 다르지만 그것들을 한데 집대성할 수 있는 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MZ 세대들이 뭐 퇴사가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주체성, 자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본연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일하는 데 있어서 역시 자율적으로 뭔가 선택하는 유로 발전시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다음 유의 오피스를 그리는데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집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관점에서는 이 개념들을 조금 녹여서 실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업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본사는 저는 아까 70년도에 말씀드렸던 그 구조적인 접근들, 뷰롤란트 샤프트에서 파생을 했던 그 개념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향성으로 개인이 자기만의 어떤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기능적으로 그 회사의 방향성에 맞는 기능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의 공간을 본사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제는 자율적으로 장소나 자기 일하는 방식에 맞춰서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집무실, 집 근처에서 일할 때는 와서 일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휴양지 같은 곳에 실제로 저희가 3월, 4월경에 아마 선보이게 될 제주도 워케이션 같은 경우도 휴양지 가서 일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뭐 집에서 일할 수도 있는 것들, 이런 선택의 폭이 다양해진 것들이 미래 오피스 아닐까라는 네, 큰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희가 케이스 하나를 설명드리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GS와 역삼동 GS 타워에 만들고 있는 뭐 너무 혁신적이고 대단하진 않을지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개념을 좀 녹인 오피스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빈 공간을 운영하는 기술들을 좀 저희는 어느 순간 집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입 권한,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권한을 부여한 분이 드나들 수 있어야 되고,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트래킹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분에 맞춰서 환경을 제어해야 되고, 뭐 그런 류의 일련의 과정들을 체득했던 게 다른 오피스에서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GS 25층에 출입을 모바일로 다 하되 그 회의실 예약이라든지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자가 편의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동일한 UX로 집무실이라든지 휴양지에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필요하면은 회사에서 증빙된 비용으로 나와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이런 류의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까 수많은 그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가구나 접근을 하는 것들이 아마 스쳐 지나가실 겁니다. 근데 그런 차원이라면 이런 거 비싼 거 이거 뭐 이거 그럴 수 있지만 인간에게 좀 더 맞는 스트림라인된 오피스를 좀 더 고민해보고, 소재 하나를 만들더라도 어떤 게 좀 더 사람을 위해 나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큐비클 팜이 과연 암흑의 역사이기만 했을까, 사람에게 주는 안온함이 있을 거다. 그래서 높이를 성인 여성분이 약간을 걸칠 수 있을 정도로 맞춘다거나 빛을 조금이라도 우윳빛으로 투영하면 좀 더 인간적인 걸 느끼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개념들 저희 나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뭐 이런 다양한 자세, 다양한 업무에 맞는 자세가 취사 선택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공간 다이나믹이 높은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구현된 것들이죠. 그리고 낮과 밤에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빛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시도들. 그리고 업무할 때 시간대별로 어떤 음악이 선곡돼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 데시벨은 어때야 되지, 어떤 곡이어야 되지에 대한 끊임없는 BGM에 대한 연구 데이터를 수집한다거나, 향도 우리가 일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독자적인 향도 개발해서 시험도 해보고 분사량도 조절해보고 자동으로. 그리고 이런 업무의 저희 나름의 시도들을 좀 업무 생산성 사례지도로 발간도 해보고, 더불어서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 저희 같은 회사는 사실 본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무실에서 일하고 본사 오피스 두 개 정도를 정동과 왕십리에 놓고 그냥 협업할 때 모이거든요. 그런 류에서 일하는 조직이라면 어떻게 일하는 법을 갖추어야 할까? 그리고 그런 곳에 아주 생경하게 들어온 초임자들에게는 어떤 가이드를 드려야 이탈하지 않고 이 조직에 무사히 소프트 랜딩을 하실까? 뭐 그런 것들을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훅 이렇게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돌아가시면서 미래 오피스는 어떨까에 좀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영양분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세션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